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도부 공백 사태가 발생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실적인 대안은 비대위 출범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권 원내대표 거취를 놓고 격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난을 전달받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빠른 시간 내에 만나자고 대선 이후 처음 통화해 조만간 영수회담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줄여서 5년 동안 건전 재정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 문제를 공식 협의하자는 우리 요구를 미국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우리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을 찾아 관련 부처 실무자 협의에 나섰지만 미국 의회 설득이 필요해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50년 만에 재개된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로켓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연료 누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으로 나사는 현지 시각 다음 달 2일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 최대 6조 원이 넘는 거액을 혈세로 물어줘야 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 규모는 639조 원입니다. 무엇보다 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줄인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5년 동안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라 돈을 쓰는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 지출은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5.2% 증가로 문재인 정부 때인 평균 증가율 8.7%보다 3.5%포인트가 낮습니다. 이는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입니다.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이 단행됩니다. 통상 10조 원 안팎이던 구조 조정 규모보다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100조 원을 넘나드는 재정 수지 적자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복지와 국방 R&D 예산은 늘리고 산업중기, SOC, 문화 예산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나라 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관리재정 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고 재정사업이 3년 연속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25년까지 앞선 전망 때보다 7%포인트 이상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때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을 하고 이 지출 구조조정의 방식이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적인 보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재정 준칙의 법제화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397조 원으로 전망했고 내년엔 0.8% 늘어난 400조 5천억 원의 세금이 거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정부는 씀씀이를 줄이고 필요한 돈이 있으면 기존 사업 예산으로 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크게 줄인 가운데 취약계층과 사회 안전망 예산에 집중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엔 코로나19 대유행 진정세가 여실히 담겼습니다. 백신 도입 예산을 크게 줄였고 손실보상 등이 끝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지원금도 5조 6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손실 보전 또는 재난 지원 등등 이런 재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시 소요 그런 부분을 드러낸 것이. 도로와 철도, 해운에 걸쳐 집행이 부진한 SOC 사업은 2조 8천억 원 삭감했고 남북통일 관련 예산도 500억 원가량 깎였습니다. 이런 지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된 돈은 정부 중점 사업에 투자됐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기준을 올리고 반지하 거주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 안전망 관련 예산이 4조 2천억 원 늘었고 노인 기초연금 확대와 부모 급여 등에도 재정이 투입됩니다.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복지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급과 사회 진출 지원금을 더한 병장 봉급이 130만 원으로 오르는 등 국방 예산은 2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엔 1조 원을 투자했고 원자력 발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209조 원 규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 중 이번에 반영된 건 11조 원 수준으로 앞으로 4년 동안 200조 원 가까이가 더 투입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며 내년 상황에 따라 추경 등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경항공모함 도입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한국형 삼축 체계와 병사 봉급 인상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일단 경항공모함 도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 국방 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기술로 3만 톤급 경항모를 설계하고 건조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2022년도 예산 편성 당시 기본 설계용 사업비 7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당시 경항모 예산 통과를 두고 여야 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켜 정부안 그대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항모 사업을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강하게 추진했던 반면 윤석열 정부에선 기본 설계 입찰 공고마저 지연되면서 올해 사업비 72억 원의 집행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군이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북 선제 타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구매를 확정하면서 경항모용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 F-35B 도입은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경항모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여전히 경항모의 전력적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경항모에 필요한 수직 이착륙형 전투기 소요 검증과 함께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한 뒤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한국형 삼축 체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네, 국방부는 내년 국방 예산안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삼축 체계 고도화 등 핵심 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킬체인, 다층 미사일 방어, 압도적 대량 응징 보복 능력 등 한국형 삼축 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 2,52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비 9.4%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대북 감시 자산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에 1,249억 원,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2차에 1,292억 원, 장사정포 요격 체계에 769억 원, 230mm급 다연장 로켓 도입에 417억 원 등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K2 전차 3차 양산과 울산급 배치 3 사업 등 작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6조 6,447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병사 봉급 인상도 예산안에 반영됐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 가운데 현존 전력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용인 전력 운영비를 늘려서 올해 67만 원인 병장 봉급을 내년부터는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상병은 8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으로도 각각 인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별도로 적립한 뒤 저녁 시 지급하는 내일 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현행 월 14만 1,000원에서 30만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병장이 받는 실제 수령금은 월 130만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병장 봉급을 150만 원까지 올리고 내일 준비 지원금도 55만 원까지 인상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병장 봉급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도 격론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엄현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의원총회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방금 마쳤습니다. 현 지도부 공백 사태에 대한 의원들 간 난상 토론이 이어진 만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의 위기는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 무마 시도에서부터 시작됐다면서 현 위기에 대한 현실적 대안은 비대위 출범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위기는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원 당규의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원 당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권 원내대표의 말처럼 오늘 의총에서는 당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과 앞으로 비대위 구성과 절차 등에 대한 보고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비대위 전환을 위한 비상 상황 요건을 규정한 당헌 96조가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법원이 당의 비상 상황에 대해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해당 당원 문구를 고쳐서 비상 상황의 구체성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오후 들어서는 최근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 목소리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빗대 한 개인을 염두에 둔 당원 당규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원내대표가 사퇴를 수습하는 게 순리라며 권성동 원내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첫 관문이기도 하죠. 당원 당규 개정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전국위원회 의장 서병수 의원이 정국이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역시 험로가 예상됩니다. 서 의원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심경엔 변화가 없다면서 오히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더 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원내대표 적임자로는 이미 한 차례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죠.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는 조금 전 오전 11시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대화 들어보시죠. 정기 국회 문제라든지 국정 운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차 온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요. 정부 여당의 정책 또는 행정에 대해서 또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하되 최종 목표는 언제나 민생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깜짝 전화통화도 이뤄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고 이 대표가 수락해 성사된 이번 통화는 3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선 형식 없이 빠른 시간 내 만날 자리를 만나자는 내용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민생 입법과 관련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친 이 대표는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수석 대변인 등 남은 주요 당직 인선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통합행보에 힘을 쏟은 만큼 남은 당직 인선에서 탕평 인사가 두드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유일한 친문계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도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많은 당원이 민주당을 향해 한쪽으로 쏠려가는 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면서 당의 화합을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은주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 문제를 공식 협의하자는 우리 요구를 미국 정부가 수용해서 우리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산업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과 기재부, 외교부 국장급 실무진이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놓고 미국 측 실무자들을 만나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우려를 이번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 합동대표단의 미국 방문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놓고 협의하자는 우리 측 요구를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리 항의에 미국도 할 말이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해법이 쉽게 나오긴 힘들 전망입니다. 가령 우리 전기차 공장이 미국에 세워질 동안 법 시행을 2, 3년 유예하려고 해도 법안 수정이 필요해 결국 상하원 의회를 모두 설득해야 합니다. 정부의 뒷북 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가 워낙 급하게 이루어졌고 적어도 대책 마련 협의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7월 말 민주당 내의 전격 합의로 새로운 내용의 타협 법안이 마련되고 빠른 속도로 입법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급을 높여 통상교섭 본부장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협의를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 달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테이블에도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을 받는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저는 수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는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이곳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예정된 10시 반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취재진의 눈을 피한 건데요. 배 씨는 신문이 끝나는 대로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법원 판단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는 배 씨가 어떻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됐는지와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주로 신문이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배 씨가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쓴 과정에 김혜경 씨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배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3년 넘게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하며 법인카드로 음식값 등을 결제, 경기도에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배 씨에겐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배 씨가 지난 대선 기간 김 씨의 사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게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을 치르던 지난해 8월 서울에 있는 중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고 배임 액수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며 두 가지 혐의 모두 소명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네,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가 김혜경 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배 씨의 구속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김혜경 씨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배 씨의 혐의 전반에 걸쳐 김 씨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의 핵심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경우 장기간 벌어진 일인 만큼 김 씨가 암묵적으로 승인했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배 씨가 구속되면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이 1차적으로 나오게 되는 셈인데요. 경찰이 배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추가 조사도 가능해지는 만큼 김혜경 씨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데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배 씨 법인카드 유용 금액 가운데 김 씨에게 쓰인 거로 명확히 파악된 음식값 180만 원을 최대한 입증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는 다음 달 9일로 검찰의 사건 기록 검토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최대한 이번 주 안에 사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인 만큼 오늘 영장 심사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1만 명대로 늘었지만 지난주와 비교하면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자세한 코로나19 발생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만 5,638명입니다. 휴일 여파가 사라지면서 하루 전보다 7만 명 넘게 늘면서 나흘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3만 4천여 명, 23% 줄면서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11만 5,258명이고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380명입니다.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는 계속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6명 감소한 591명이지만 일주일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7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6,689명입니다. 어제부터 중환자 병상 관리를 강화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조금 떨어졌는데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2.4%로 하루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주간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도 9주 만에 1 아래로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보다 13.8% 감소해 하루 평균 10만 9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8로 전주에 1.06보다 감소했는데 6월 다섯째 주 이후 9주 만에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60대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지난주 전체 확진자의 23.7%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597명으로 전주 대비 28.9% 증가했고 사망자 역시 519명으로 전주보다 25.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세와 중환자실 의료 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 증가를 고려해 특히 중환자 대비 병상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주간 위험도를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 구간이 2주 전에 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점 구간이 2주 전인 8월 셋째 주로 판단된다며 현재는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과 사망은 2, 3주 시차를 두고 나타내는 만큼 이달 말에서 8월 9월 초까지 위중증 환자가 최대 580명에서 850명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 달간 사망자는 평균 60에서 7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다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한 국민의힘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위기를 자초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조경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총회 지금 직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만은 좀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경상도 말로 좀 디비 쪼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 당헌 개정을 할 것인가 그 문제가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데 당헌 개정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점이 뭔가를 갖다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절차적으로 회의 절차가 좀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당헌 당규 개정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한 특정인을 그냥 그 내쫓기 위한 그런 당헌 개정이라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민주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헌 개정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 개인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렇게 되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당헌 80조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면은 더불어민주당처럼 우리 당 역시도 내로남불 정당이 되고 우리 당이 정말 민주정당의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아주 좀 어려운 길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전에 어떤 내용이든 간에 토론이 오갔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대체적으로 오전에는 당헌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좀 많이 있었고요. 예. 아마 본격적으로 자유토론이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유토론에서 아마 이 원내대표에 대한 진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수습 대책에 대해서 의원들의 그 발언이 이어질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나요? 일부에서는 이제 그 진로를 빨리 결정해야 된다, 예. 뭐 용퇴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와 있었고요. 아마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좀 더 그러한 주장들이 좀 더 뜨거워지지 않겠나. 또 물론 일부 또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도 있습니다만은 예. 아마 오후 2시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발언을 보면 지금의 위기가 당대표 징계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규정을 하던데요.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물론 그 이준석 당대표가 전무후무하게 6개월 중징계의 어떤 그런 위기를 자초한 것은 맞지만 예. 이번에 비상 상황이 오게 된 것은 사실은 대통령과 원내대표의 문자 공개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원인 제공자는 이준석 대표라기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원인 제공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책임 정치를 강조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이 사태를 수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거든요. 예. 저는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달라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 국민의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비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장난감을 가지고 주지 않는 아이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우리 어릴 때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만화 영화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아주 그 부잣집 도련님이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돌려줘야 될 시점이 왔는데 그 장난감을 돌려주지 않고 끝까지 때를 서면서 그 장난감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저는 좀 상상해 봅니다. 마치 그런 형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당과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선당우사 살신성인의 자세로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이른바 윤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도 윤심이 반영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정치는 스스로가 그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피고 정치를 하는 것은 저는 책임 정치, 그 또한 책임 정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윤 시민이 무슨 시민이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국민들과 많은 당원들께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 이 명령을 또 국민의 그 마음을 역행하는 민심을 역행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 당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도 직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저는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사태가 악화되고 불명예스럽게 저는 퇴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의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무거운 좀 책임의식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태가 악화하기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지금 뭐 갈수록 여당 내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은 또 불복 절차를 받고 있고요. 법원의 판단을 또 기다려야 하고 그에 따른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당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자꾸만 정치인들이 이게 법률에 의존하는 모습들이 참 과연 정치력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물론 이준석 대표는 나름대로 지금 정치적 행위로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쫓겨난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집권당 즉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것을 계속 일일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권 여당이 지금이라도 저는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말로만 통합하겠다, 포용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좀 통합의 리더십, 좀 큰 정치의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가가지고는 아마도 다음 총선이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예. 저는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이 저는 그 선거의 승리의 완결판이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지금 뺄셈의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의원총회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4개 정도 의결 사항을 발표를 했었는데 의원총회장에서 어떤 다수결이나 이렇게 의견을 전체적으로 묻는 절차가 없었다는 하태경 의원 주장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난주에 의사결정을 한 거 가지고 오늘도 의총에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난주에 의총에서 그런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다수의 국민들과 다수의 당원들이 반대하면 이것을 또 뒤집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검수완박을 했었을 때 야당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이게 다시 뒤집지 않았습니까? 예. 그 뒤집은 이유가 국민들이 그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뒤집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의총을 했다 해가지고 그 의총 결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 의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관련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 윤리위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추가 징계를 하는 것 자체가 사태를 더 악화시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의총의 결론이 상당히 현명하지 못한 결론이었다. 저는 그리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저는 우리가 좀 뭔가 일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하려면은 뺄셈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이렇기 때문에는 징계받고 너는 쫓겨나야 된다. 그러면 자신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다 내쫓아 버리면은 그 정당이 과연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주장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징계하고 내쫓는 그런 정당이 바로 독재 정당입니다. 우리 당은 결코 독재 정당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언론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당 안팎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혹시 직접 전화를 받으시거나 주변에 받으신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글쎄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아마 이런 당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예. 저는 낭설이 이길 바라고 또 개입하면은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당의 문제는 당에서 해결해야 된다 봅니다. 110석이 넘는 거대 집권 여당에서 당내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당이 온전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총의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저는 좀 당당하고 또 뭔가 책임성이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윤심이 좀 반영됐다는 게 간접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당의 문제는 당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그 해결책이 누구를 벌 주고 누구를 쫓아내는 그것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모든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그런 지지자들은 모두 다 한 곳으로 모아내는 그런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진 조경태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최근 홍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위성 사진이 포착됐습니다. 다만 7차 핵실험 준비 장소로 지목된 3번 갱도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서 핵실험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분석을 뒷받침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촬영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 사진입니다. 최근까지 갱도 복구 공사가 이뤄지던 장소에 아무런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폭우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4번 갱도 주변 강바닥 모양에 일부 변화가 생긴 점도 눈에 띄는데 홍수로 인한 피해일 수 있다는 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너머의 분석입니다. 다만 보고서는 4번 갱도 공사가 핵실험 능력 확장이 아닌 눈속임을 위한 위장 공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수 피해는 지휘본부 주변에도 확인됐습니다. 본부와 지휘시설을 연결하는 새로운 길이 생겼는데 기존 연결로가 홍수와 태풍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7차 핵실험 준비 장소로 지목된 3번 갱도는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8년 폐쇄했던 입구 주변에 새로 뚫은 통로가 눈에 띄는데 핵실험 준비가 끝난 걸 입증하듯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한미 정부의 분석과 일치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홍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는 온전히 김정은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유입된 비구름이 주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중부지방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으니까요.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최고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북부, 남해안에도 최고 7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2도, 대전 24도, 대구는 25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요. 9월의 시작인 모레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날씨는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 초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내년에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사상 처음으로 소득의 7%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직장인들은 월 평균 2,000원가량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될 전망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새벽까지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0.1%포인트 오르게 되는데 올해보다 월평균 2,069원 더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식대 비과세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인상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월평균 1,500원가량 인상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 부가체계가 개편되면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해 올해보다 보험료가 1.49% 오르더라도 월평균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입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만큼 앞으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폭등과 생계비 위기 속에서 기업 부담과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2단계 개편으로 수입이 2조 원 이상 줄어드는 이유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했더니 진짜 비상이 됐습니다. 급하게 직무대행이 들어섰습니다. 당대표가 아니라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신하는 겁니다. 당헌, 당규에도 없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달아 이기고 새 정부 출범, 이제 갓 100일을 넘긴 여당의 상황입니다. 돌고 돌아 또 권성동 체제입니다. 의원들의 총의가 반영됐다고는 하는데 지난번 비대위 전환 때보다 반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준석을 지키려는 목적이 보였지만 이번엔 권성동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대담 국민의힘 상황 진단해보겠습니다. 당은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비상한 시국에 맞서 결의를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의총으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위기의 본질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원 당규의 미부가 결합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헌 당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비대위 출범 이전 최고의 체제로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비대위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국민 민심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도덕 욕만 먹지 이게 뭐 칭찬받고 박수받고 이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새로운 비대위 가는 거는 중단하고 원내대표 교체를 해서 수습을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도 사실 본인의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 혼란 상황을 초래한 좀 면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걸 정리하고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수습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수습을 못해서 만약에 수습한 다음에 사퇴를 한다면은 계속 사퇴를 못하는 이런 뭐 좀 웃기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입니다. 여야 핵심 의원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핵심 의원이시기 때문에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총하고 바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얘기 나눴습니까? 예, 의총에서는 지금 법원에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참 이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대 변화도 빠르고요, 상황 변화도 빠르기 때문에 법으로 잣대를 들이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 내규들이 다 있는 것이고 당헌 당규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치적 판단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을 법원이 다 판단한다 그러면 법원이 입법부를 지배하고 정당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정당이 국가의 법 큰 틀을 어겼다고는 모르지만 정치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자율성과 자치성이 보장돼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다른 분도 한번 얘기를 하셨던데 나는 내가 아프다는데 의사는 아픈 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표현을 한번 어느 분인가 하셨던데 그래서 법원이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비상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세부적으로 최고위원이 몇 명이 사퇴를 했었을 때 비상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예. 일단 법원이 판결을 가처분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을 저희가 수용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에 계신 전문가, 그 변호사들과 내부에 있는 판검사, 변호사들 이렇게 전부 다 합해가지고 예. 며칠 동안 그 사항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비상 상황은 이렇게 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 조항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아침에 보고를 했지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됐었습니다. 예, 오후에도 계속 좀 바쁘실 것 같아요. 2시부터 좀 본격적으로 더 얘기를 나눌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잠깐 브레이크가 됐고요. 예. 2시부터 다시 열려가지고 여러 가지 당 전반에 대한 것들이 토론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일단 정당의 자유를 강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비대위로 전환이 되면서 자기가 돌아올 자리를 잃은 거기 때문에 가처분을 낸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당의 당대표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비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너무 소용돌이가 컸기 때문에 그로부터 온 그 상황을 비상으로 본 거고 또 그에 대해서 법원은 또 그게 아니라고 본 거잖아요. 예. 이 대표 못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 조사가 끝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비대위로 가면 최고위는 해산이 되고 당대표는 올 자리가 없는 거 아닌가요? 대표로서야 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이미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정된 것들로 봐보면 리더십엔 굉장한 이제 타격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시 들어와서 문제가 있으면 당대표 출마를 해도 되고 어떤 길이든지 다 열려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금 성 의원님께 질문이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전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비대위 체제 지금 유지하려는 것, 국민의힘의 현재 이런 대응이랄까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조금 전에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이제 정당 자유, 이제 정당 자치거든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의 아주 중요한 한 축으로서 대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것이 정당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자치라는 것은 입법부인 법원도 굉장히 존중을 하는 편입니다.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않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개입한 것은 국민의힘이 특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당 자치를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개입한 것은 법원이 국민의힘 상황을 볼 때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해치는 헌법 파괴 행위로 법원이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아무리 정당 자치라 하더라도 묵과하고 넘어갔을 경우에 이것이 미치는 우리 사회 전반의 피해가 막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자치라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가피하게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이 가처분 인용을 한 이 취지를 국민의힘이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비대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좀 황당한 거죠.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가 정통성을 결여했다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제는 법원의 판단까지도 자신들의 어떤 당리당략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또 다른 꼼수, 또 다른 편법, 또 다른 반칙과 무리수를 뜨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더 큰 꼼수와 무리수와 편법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강도 높은 꼼수와 무리수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헤어나오기 어려운 구렁텅이로 빠지지 마시고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한 그 취지를 제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순리대로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판단은 가처분인 거예요. 네. 본안 소송이 아니에요. 이건 한 판사의 판단일 거예요. 그 각각 판사들이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지만 개인의 생각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본안 소송에서 이 판결이 났다라고 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시간은 가고 있기 때문에 정당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비대위로 간다고 그러니까 또다시 비대위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야말로 먼저 상황도 사실 누가 봐도 비정상이었지만 지금 상황은 그보다도 더 복잡한 문제, 법원까지 끼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그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문제로 제기했었던 비상 상황에 대한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 상황들을 정리해서 넣고자 하는 게 오전에 토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 정당법에 대한 전문가들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함께 다 와서 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지금 상황 자체가 정말 비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이 되면 그 리더십에 의해서 이 상황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꼼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꼼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맞는 그 비상에 대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러면 비상 상황으로 안 가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최고위를 존속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고위 존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 즉시 전에 있었던 최고위는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두 번째는 전국위를 열어서 비대위원들을 다 추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비대위원장만 직무에 대해서 가처분이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직무가 정지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최고위로 가려고 그러면 전국위에서 열었었던 그 비대위원들을 취소를 해줘야 합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상적 상황으로서 지금 새로이 맞이하는 이 비상적 상황에서 여기에 맞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법원이 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법원에서 요구한 대로 그러면 이 상황을 명시해서 우리가 넣어야만이 이 법원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성을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걸림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고 또 비대위를 구성을 하려면 상임 정국위를 뭐 여러 차례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병수 의장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입장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뚫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개인의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개인의 의견이 전체의 지성을 그걸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마 오늘 의총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의논이 될 것이고요. 예를 들면 서병수 의원께서 반대하는 그 논리와 또 새로 비대위를 가기 위한 이러한 논리를 서로 한번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자고 하는 것이 오후에 또 예정되어 있는 의총이기 때문에 저는 합의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열릴 수 있는 건지를 따져보고 싶은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장이 못하면 부의장이 소집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건 가능한 건가요?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리셨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사회 볼 수 없으니 부의장한테 이양하겠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 민주당으로 그 얘기를 옮겨가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원 개정안이 한번 부결이 됐었잖아요. 이 국민의힘의 당원 개정안도 한번 뭐 부결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평상시 같으면 이제 우리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제가 반론을 평상시 같으면 할 텐데 오늘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듣고 있었는 이유가 있죠.
이미 이 판은 끝났습니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핵관 분들이 뭐 새 비대위를 만들고 비상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비상 상황이 어떤 것이 비상 상황인지를 당헌 당규에 명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0가지면 10가지, 20가지면 20가지. 거기에 뭐 법원 판단까지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거지로 또 비상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법원의 취지는 이 결정의 취지는 뭐냐면 비상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당 대표를 상임 전국위원 50명, 전국위원 1000명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취지. 네. 그럼 거기 취지에 맞게끔 당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경우에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당헌 당규에 하나씩 명시를 하는 겁니다. 웃기는 거죠. 아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저거 이준석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 내잖아요. 예. 또 인용됩니다.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은 그 본안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죠. 본안 소송 나올 때까지는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집권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당대표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은 일단 논외로 하고서라도 이 국가를 경영하겠다라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보세요. 지금 2달 만에 당대표가 3번째 바뀝니다. 2달 만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3번째 바뀌고요.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의 직함이 지금 2달 사이에 4번째 바뀝니다. 아니 무슨 말로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국가 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국가 경영에 대한 정말로 국가 경영을 해야 되겠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최소한의 책임 여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 주시는 말씀 잘 저희가 새겨 듣고요. 저 부분에 저희가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신 말씀 감사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 그랬어요. 법원에서. 비대위로 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자가 없다. 그런데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그런 겁니다. 법원의 결정이. 그래서 그럼 그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가 있지 그 비상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냐 비상 상황이 이 부분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정당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상 상황은 그러면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것을 지금 명시하는 겁니다.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해 주어야 앞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대로 그 충실하게 일단은 이행을 하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정말 참 저는 이게 거의 고질병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우리 성일종 의장님과 같은 저는 그 법원의 이 가처분 인용의 문제를 저렇게 보시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법의 위계 질서 있지 않습니까? 법의 위계 질서는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헌법 밑에 법 밑에 시행령 밑에 부령. 그렇게 해서 법은 헌법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은 법이 위임한 그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시행령 국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고 시행령 통치를 하는 시행령 국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시행령 독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지금 국민의힘이 받고 있는데 법이 위임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시행령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듯이 지금 법원의 이 가처분 인용도 그냥 국민의힘 당 위주로 당리 당령에 따라서 해석을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막 하는 겁니다.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한 그 취지에 따라서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으면
기존의 최고위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가지고 골위돼 있는 최고위원을 상임 전국위든 전국위를 통해서 충원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또다시 저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어떤 주도 세력, 핵심 세력들이 이게 법원의 가처분 인용의 문제라든지 또 시행령 통치의 문제라든지 저는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그런 비판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정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헌법에서부터 법령, 시행령까지 이르는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당의 당헌 당규에 관련된 거예요. 당헌 저희 국민의힘의 당 내규의 문제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해서 법원이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판단 자체도 가처분이에요. 본안 소송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 의원님께서 뭐 헌법 체계를 흔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행령까지 들어서 이 공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당 자치 영역에 법원이 끼어들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끼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수용을 하는 거지요.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는 법원에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시행령하고 헌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비상이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어낼 겁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할 거예요.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현재 헌법 체계에서부터 오는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법은 형법이나 민법이나 어떤 거에도 저촉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법에 저촉이 됐으면 저희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 의원님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시행령 정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시행령 정치 얘기하시는데 민주당 정권이었을 때 검찰하기 위해서 시행령 얼마나 동원했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런데 등자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시행령 가지고 공격을 한 건데 지금 그거하고 이 사안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그렇다면 법원에 그렇게 판단한 그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이게 후속 조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이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이것에 이제 입법 취지에 맞게끔 법을 고쳐서 뭘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과 같은 연결선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법이라든지 또는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당리당략을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법원의 가처분 인용도 편할 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해가지고 후속 조치를 해버린다든지 또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결이다. 이제 그런 같은 흐름에 있다라는 이제 제가 비판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계속하다가는 시행령으로 셀 것 같아서. 시행령 통치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입니다. 그 시행령에 문제가 있으면 제동을 걸으세요. 그리고 그 시행령과 관련되는 그 부처의 장차관하고 충분히 논쟁을 해서 민주당이 뭐 저희 당 고려해서 법안 통과시켰습니까? 검수한박법을 비롯해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다 가지고 있고 국회의장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의원에 장악 얻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하실 거 없이 바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꾸만 야당과 언론의 지적과 비판을 그냥 공격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냥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집단의 어떤 공격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만약에 비판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보세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적했던 인적 쇄신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희들이 비판 중에서도 뭐 채택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니 공격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지요. 민주당 당헌 당규 80조에 의해서 사법 리스크가 한 이재명 후보를 대표로 당선됐을 때 보호하기 위한 그 당헌 당규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잠깐만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마치 이거를 시행령이나 무슨 헌법에 위반되는 것처럼 몰고 가고 우리가 그 법원에 무슨 맞서서 싸우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말씀을 하시는데 결코 그게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면 아까 충분히 설명이 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권성동 대표가 언제 자리에 연연한다 그랬습니까? 추석 전에 정리를 다 마무리하겠다 그랬습니다. 길어봐야 열흘, 일주일이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의원 중에는 의총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용도 파악도 안 해보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는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권성동 대표가 안 물러난다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언론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물러난다라는 표현도 하시지 않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건 각각 정치인이 가지는 어법에 따라서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지요. 추석 전에 다 정리하고 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여러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전 그건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마 또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문제, 거취 문제가 또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될 텐데 전 의원님은 생각 어떠세요? 아니 거취에 연연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요일 날도 국회 그 기자회견 하시는 의원도 계시고 어제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자리를 그만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님 뭐 얼굴 뵐 때가 좀 있긴 한데 자리에 연연하는 분 같지는 않습니다. 않던데 이쯤 되면 사실은 자리를 비웠음으로 인해서 물꼬가 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가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정치적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내부 문자, 내부 총질, 체리 따봉, 그리고 또 책임이 있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 이렇게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무 불개입, 정치 불개입 선언하시고 그다음에 권성동 대표께서 사퇴하시고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가 끝나는 6개월 뒤에 당대표로 복귀를 하셔서 잔여 임기를 마치고 차기 전당대회는 내가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만 세 분이 해버리면 이 문제는 끝납니다. 간단한 답이 있는데도 지금 2024년도 결국은 이제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놓고서 지금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극단적인 권력 투쟁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권력 투쟁인데 정말 내일 모레가 국회의원 선거면 이런 싸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집권 여당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십사 하는 정말 절박한 호소를 집권 여당에 드립니다. 뭐 집권 여당을 우리 전 의원도 해보셨겠지만 여당의 원내대표는 야당의 원내대표하고 틀려요. 야당의 원내대표는 공격하고 상대의 문제점만 던지면 됩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야당하고의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야 되고 책임성이 따르는 거예요. 물러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습을 해주고 다음 후임자한테 비교적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여당의 책임 있는 원내대표의 일입니다. 그게 불과 뭐 일주일, 10일 정도 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법원에 판결이 났는데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 장치도 없이 떠나버리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당 원내대표의 고민도 있는 겁니다. 저희 권성동 대표께서 절대로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복선 없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그림자의 복선을 가지고 음흉하게 접근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절대로 이 지금 현재 복잡한 이 부분들을 1단계라도 정리를 해서 다음 후임의 리더십이 왔었을 때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빨리 물러나고 싶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후임의 리더십이 있을 때 그래도 그분한테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가는 겁니다. 법원이 지금 현재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 나 몰라라고 물러나서는 안 되는 거다. 요거까지는 정리하고 가자라고 얘기한 게 접니다. 그러면 책임감 때문에 지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러한 당에 있는 사법적 리스크를 지금 가처분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 비대위로 가든 어느 곳으로 가든 그분이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그때 혼란이 온다면 그분 또 물러나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권성동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권성동 원내대표님의 어떤 개인적 캐릭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좋습니다. 그런 뭐 복선 없으시고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다 좋은데 지금 이제 원내대표 되시고 난 뒤에 대통령 문자 부주의하게 공개돼 버렸죠. 그다음에 연찬회 가가지고 술 없는 연찬회 한다 그러는데 이 맥주병에 숟가락 꽂고 노래 부르는 거 나왔죠. 또 뭐 국업 공무원 채용은 뭐 권성동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좋은 성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미 그 리더십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많이 훼손이 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리더십을 보이려고 해도 내가 아니면 이 당을 수습할 수 없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를 하려고 해도 그 리더십이 의원들한테 먹히질 않는 거죠. 먹히지 않는 리더십을 가지고서 자꾸만 책임감만 내세운다고 해서 과연 당내 의원들이 그걸 받아주냐? 지금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두루두루 좀 봐가지고 오히려 자리를 지금 내려놓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파구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생각지도 못해 전혀 자신이 고려사항으로 생각지 않았던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길이 열릴 수 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주제를 넘어가서 민주당 이야기를 드디어 해보겠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오늘 이재명 신임 당대표를 찾아서 축하난을 전달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김은혜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당이 안정되면 여야 당대표와 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당이 안정되면 여야 당대표와 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제 대통령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야당을 이끄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누구든지 다 이제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결국은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더 야당 대표보다 더 많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 권력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키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양자 회동이든 삼자 회동이든 거기에 정의당까지 포함한 회동이든 간에 저는 그런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누구든지 많이 만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린다면 정말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시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통의 방점을 찍은 그것을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소통의 대통령으로 국민들께 각인될 거다. 그런 형식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 부여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런 형식 다 걷어버리고 누구든 많이 만나시라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를 만나는데 마다하지 않으시지요.
원래 소탈하시고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예. 아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기업인이 오든 중소기업 그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행사도 대통령실에서 했습니다. 예. 그 저 광장에서 예. 국민들 사기 복도 두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한다면 결코 마다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새로 당선되셨으니까 당연히 만나셔야지요. 뭐 그 부분에선 이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 당하고도 함께 만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예.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새 대표가 됐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각 영수회담을 만날 때 어떤 리스크가 없는지를 한번 저는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사법적 리스크는 저희 당이 고발하던 거 있지만 거의가 다 민주당 쪽에서 고발되거나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조사받고 있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정리해 주는 것들도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선제 조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사전적 측면에서 좀 정리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할 때 기회를 좀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끝내려고 했는데 다시 시작하신 느낌이 있습니다. 예. 허락을 받았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그리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권한쟁의 심판 변호인 선임 관련한 규정을 좀 물어보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약간 착오를 일으켜서 보수 규정은 공개된 그 변호사 보수 규정이라는 법무부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선임 절차 그 보수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좀 유관입니다. 뭐가 유감이시란 말씀이시죠? 정정하신 부분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난 8월 24일 날 장관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보수액 산정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보수액 산정 기준은 없고요. 모든 공조직, 국세청도 그렇고 변호사 선임에 대한 그 보수, 속가에 따른 뭐 보수액이라든가 다 그 기준이 있는데 법무부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법무부가 담당하는 그런 속가의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 왜 없죠? 그러면 그 액수는 누가 산정하고 책정합니까? 그 통상의 과거의 전례 그리고 수의계약 액수가 넘어가거나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정정하고 넘어갈 일일까요? 제가 착오를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고 정정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언 정정에 이어 왜 말이 앞뒤가 다르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저희가 인사검증 절차 관련된 자료 법무부에서 제출해 주시지 않고 있다 말씀드렸더니 7월 28일 날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검토해봤는데요. 매뉴얼 자체를 드릴 수는 없다는 업무 매뉴얼이 있긴 있습니까?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제가 구두로 설명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니 업무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말씀 말고 장관이 제 책임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뭐가 더 그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7월 28일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이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요. 제가 뭐 설명할 방법을 하겠지 매뉴얼 자체 공개한다고 말했을 리가 없을 텐데. 속기록을 말씀드리면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굳이 속기록을 들추지 않더라도 자신이 했던 발언을 실천에 옮기는 모습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였습니다. 대한은행 할감 매각 사건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5장. 의도적으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외환은행이 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에 지분 51%와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배당금을 1조 7천억 원이나 챙겼습니다. 2년 동안 배당 한 번 안 주고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론스타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려 4조 7천억 원의 차익을 챙기며 먹튀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런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조 원 넘게 비싸게 은행을 팔아치울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가 매각을 지원해 손해를 봤다고.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 매각 승인을 미루겠다는. 벨기에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한국과 벨기에는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과세 당국이 부과한 세금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론스타에 내린 모든 행정 조치는 국제 법규와 조약에 기초해 어떤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옵니다. 무려 10년 만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최악의 경우엔 정부가 6조 원 넘는 돈을 우리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 10년 만에 결론납니다. 사건을 심리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30일 판정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엔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뒤 9년 만에 하나은행에 되팔아 4조 원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돌연 같은 해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기관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금융위원회가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뤘다는 겁니다. 또 매각 과정에서 우리 국세청이 물린 세금도 자의적이고 모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각 손실금과 부당 과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소송에서 이겨 손해배상금을 받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 등까지 합산해 론스타가 청구한 배상금은 모두 46억 7,95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패소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세금으로 물어내야 해 재정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매각 손실금을 중복으로 산정한 데다 우리 법원 소송을 거쳐 일부 세금은 돌려받아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투자자와 국가 사이 분쟁을 중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배상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둘 중 한쪽이 전부 패소하거나 전부 승소할 수도 있지만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청구 금액 가운데 일부만 인정해 중재안으로 제시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서면 심리와 변론 과정에서 론스타에 내린 모든 행정 조치는 국제 법규와 조약에 기초해 어떤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선고는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정에 대해서는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혀온 수행비서 배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배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정 정장 차림의 배 씨는 신문이 시작되기 50분 전인 오전 9시 4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김혜경 씨의 개인 물품이나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5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준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 회사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변제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파산 관제인은 예금보험공사와 이정선 변호사가 맡고 채권자는 다음 달 26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며 투자자들을 속여 1조 3천억 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냈습니다. 광주 지역의 한 건설사 회장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르는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추가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네, 호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건설사 회장이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네, 우선 회장인 아버지는 중견건설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분양 업무 등을 하는 시행사 A업체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A업체는 자신의 지분 90% 그리고 가족 지분 10%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특이한 것은 아들 회사 매출이 지난 2016년 1,000억 원을 넘긴 점이었습니다. A업체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난 2016년 매출이 1,2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후로 6년간 매출액을 더하면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아들 회사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7년입니다. 처음에는 조경업을 했다가 지난 2012년에 이 건설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는데요. 건설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불과 4년 만에 1,000억 넘는 매출을 올린 겁니다. 네, 그런데 중견건설사 회장인 아버지의 회사가 아들 회사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YTN이 취재해보니 우선 두 회사는 같은 건물을 쓰고 있었습니다. 층수만 달랐지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심지어 홈페이지까지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지분은 섞이지 않았지만 밀접하게 사업을 해왔던 겁니다. 아버지 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아들 업체가 시행한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요. 충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공사를 비롯해 지난 2016년 이후로 확인된 것만 6건입니다. 아들과 아들이 대주주인 A업체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요. 또 차입금 지급 보증을 서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빠 찬스를 적지 않게 사용한 셈입니다. 이른바 공정거래법으로 불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특수관계인이나 회사에 이 대여금이나 인력,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면 될 텐데 굳이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회사와 아들 회사는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게 이 증여나 상속을 염두에 둔 일감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우선 아버지의 도움으로 아들 회사의 몸집을 키워줄 수 있고요. 또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를 염두에 두고 미리 세금을 줄이려 하는 게 아닌지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사건 고소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밀어준 것은 뭐 당연하니 뭐 어떤 이익을 주기 하는 것이고 키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아버지 회사가 일감이 좀 줄어들어야만이 주식 가치도 떨칠 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를 물려주든지. 네,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으면 지배주주 등은 증여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수백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 회장 측은 이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이 회장은 자녀에게 땅을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견건설사 회장이 직접 그리고 이 소유한 기업을 통해서 이 광주 광산구에 있는 땅 매각이 이루어졌는데요. 문제는 주변 땅값보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땅을 사들인 사람은 다름 아닌 회장의 자녀였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사 회장 아버지가 자녀에게 땅을 헐값에 팔아치운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자녀가 땅을 사들일 때 들어간 돈도 회사 돈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건설사 회장은 세무공무원 출신인데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건 고소인은 회장 일가의 이 토지 거래 과정에 100억 넘는 탈세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도 신고했는데요.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세금을 추징하고 고소인에게도 수억 원의 포상금 수령 여부를 통지했습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으로 미루어 적어도 20억 정도의 세금이 징수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세청은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면서도 비밀 유지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탈세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은 고의성과 기간 등을 고려해서 형사 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소인이 이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 중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이 탈세 의혹도 포함됐는데요. 어떤 일인지 이와 관련한 별다른 국세청 조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건설사 비리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검찰로부터 받아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고소인 조사는 마무리됐고 조만간 회장과 그 가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호남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한 중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웃옷을 벗은 채 여자 선생님과 대화하는 영상이 SNS에 유포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학교는 교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수업 도중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됐다고 하던데 어떤 영상이었고 또 어떻게 유포된 건지 정리해 주시죠. 네, 모두 합쳐서 20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우선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에 앉아있던 학생이 급기야 드러눕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무시한 채 칠판에 필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이 행동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도 함께 영상에 담겨 있었는데요. 내용만 들으면 해당 학생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목소리나 말투를 들어보면 진지하게 말린다기보다는 웃음 섞인 장난에 가까워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 속에는 웃옷을 벗은 채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학생의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첫 장면은 지난 26일, 두 번째 장면은 그보다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에 촬영된 거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학급 담임교사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들을 촬영한 학생은 지난 26일 저녁 영상을 자신의 SNS 페이지에 올렸는데요. 몇 시간 만에 영상을 삭제했지만 이미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들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네, 정확한 상황 파악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학교 측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유포된 영상을 확인한 학교는 화면에 등장한 학생들과 촬영한 학생까지 모두 3명을 상담실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교단에 누운 학생은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상황이었다는데 교사가 제지하는데도 말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와서 충전기를 연결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 상황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게 학교 입장입니다. 교단에 드러누워 있던 학생은 선생님이 판서를 마치자 자리로 돌아갔고 웃옷을 벗고 있던 학생 역시 탈의한 시간이 길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담임교사 역시도 학생들이 잠시 말썽을 피운 정도라며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학교는 담임교사의 입장과는 별개로 학생들에 대한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교권보위원회를 수집해서 학생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학생들 선두를 위한 것이 되고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또 기초가 될 수 있거든요. 또 해당 학급에 임시담임을 투입하고 당분간 새 학생은 피해 교사 수업에 들어가지 않게 분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는 영상에서 학생이 교단에 누워서 마치 선생님을 촬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단에 누워 SNS를 했을 뿐이라는 건데요. 혹시 공개되지 않은 다른 영상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문제 있는 행동에 교사와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교육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난달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61%가 수업 중 소음 발생이나 욕설, 폭력적인 행동 등 문제 상황을 하루 한 차례 이상 겪고 있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문제 행동으로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의견은 95%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불거진 이후 양대 교직단체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명백한 학습권 침해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벌여도 교사가 제지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선원 2명이 작업 중 끊어진 홑줄에 맞아 다쳤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옹진군 덕정면 선미도 서쪽 65km 해상에서 69톤 어선을 타고 조업 중이던 선원 2명이 홑줄에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선원 A씨가 가슴을 다쳐 중상을 입었고 50대 선원 B씨도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그물과 연결된 홑줄이 강한 조류 등의 무게를 못 이겨 끊어진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캄보디아로 도피한 악성 사기 범죄 피의자 2명을 현지 경찰과 공조수사로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이번에 송환된 50살 A씨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일대에서 사업 투자를 빌미로 교민들에게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1년 9월에는 필리핀 백화점에 액세서리 매장을 열 예정이라며 투자금 2천만 원을 빼돌리고 2019년 3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지입 차량 구매 투자를 빌미로 4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방송인 김신영 씨가 KBS 장수 프로그램인 전국 노래자랑 새 MC로 낙점됐습니다. KBS는 고 송혜 선생을 잇는 후임 MC로 김신영 씨를 선정했다면서 오는 10월 16일 방송부터 전국 노래자랑을 이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국 노래자랑과 함께 자라왔는데 후임 진행자로 선정돼 가문의 영광이라면서 앞으로 전통에 누가 되지 않게 정말 열심히 즐겁게 진행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퇴근길 비로 인해 도로가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줬던 비구름이 점차 남부지방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동부에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북부, 남해안에도 최고 7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2도, 대전 24도, 대구는 25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요. 9월의 시작인 모레부터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날씨는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 초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선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늦더위가 찾아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